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네. 상담하는 남자들 해서 이제 상남자들 이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해봤는데. 아 맞다. 우리 작가님이 저거 갖고 오라 그랬는데. 어떤? 그 징박힌 가죽 장갑. 저 이러고 있으라고. 아니 그 어떻게 이제 복장 통일해요? 아니 복장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저도 좀 사야 돼요. 아유 그럼 사는 건 무리고. 라이도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저 어디서 뭐 사야 되나? 진짜? 당근마켓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왜 라이더들 쓰는 이 손가락 장갑 징박힌 거 그런 거 있으면 2세트 주워 오겠습니다. 아 근데 또 우리가 니트 입고 또 이것만 타기는 또 그러니까 뭐 최소한 뭐 해골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름만 상남자들로 하는 걸로 우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좀 약간 그래도 좀 구성을 좀 갖춰가지고 제가 이제 사연 한번 읽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한마디 하고 이제 소장님도 한마디 어떤 솔루션을 좀 주자. 그렇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해결될 일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 보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과거의 경험을 해보셨다면 그런데 나는 이렇게 헤쳐나갔다라는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것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부인남한테 혼꾸녕 난 27살 경기도 사는 여자입니다. 이게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부인남님. 뭐 강의도 듣고 예전에 라이브 할 때 짧은 사연도 선정돼가지고 혼꾸녕이 났대요. 제가 그랬나 봐요. 왜?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근데 저번에 남친이랑 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 남자친구랑 뭐 하려고 뭐 집 살까요? 막 이래가지고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결혼 약속을 했대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어서 고민이 된다. 예랑이의 거주지와 회사가 경기도 이천이래요. 예. 그러고 이제 저는 동탄. 그러면 이천과 동탄이면 그렇게 먼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교집합은 용인 아니면 동탄인데 왜 이천이 빠졌죠? 왜 본인 쪽 동탄은 교집합이고 그러게 남자친구 이천은 빠졌네? 잠깐만요. 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합의가 되셨나? 이천도 있잖아 여기. 용인, 동탄, 이천이 정확하게는 다 합쳐지는 데인데 하이닉스 같아 하이닉스. 근데 이미 경기도는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예산이 빠듯하다. 아이고. 그래서 열심히 저축하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천도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연소득이 둘이 합쳐서 1억 1천, 월소득이 720 정도. 수일수령. 두 분이서 뭐 이 정도면 뭐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월 500 정도 저축한다. 야. 그럼 둘이서 220 쓰는 거네. 아직까지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둘 다 대출 없고 통신비랑 관리비, 유류비 정도입니다. 둘 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도움 없이 자라가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손 안 벌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남들처럼 좋을 수는 없어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지 조언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게 이제 사연이었어요. 이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죠? 시청하고 계시면 한번 남겨주세요. 시청하고 계신지는 뭐 한번 쳐주시고요. 소장님이 한번 재무 구조를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분 이 통화를 살짝 했었는데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 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수령액은 맞벌이 기준 720만 원 받고 계세요. 지출은 220이니까 남는 게 500인 건데 지출 220에 대한 내용이 통신비하고 유류비하고 뭐 기타 뭐 데이트 비용이겠죠. 지금은 요거밖에는 안 쓰신대요. 지금은 요거밖에 안 쓰신데 아마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밖에 안 쓸 수가 없죠. 지출 220만 원 굉장히 적게 쓰는 거긴 한데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합쳤을 때 물론 이제 결혼하신 다음에도 알뜰하게 쓰시면은 두 분이서 쓰실 때는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 지금은 저축액이 500이라는 거 대단하시고 자산을 보면은 현금은 9천만 원, 내년까지는 1억 5천 정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매달 500씩 저축하니까. 그렇죠. 부채는 없고 이 상태로만 가면은 사실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아마 결혼을 앞두신 분들 이 비슷한 사연들이 많이 왔는데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이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을 할 때 과연 그걸 해도 될지 아니면 하면은 안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소득이 숫자가 다르고 뭐 자산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이거죠. 이게 고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신랑, 네. 예비 신랑은 대출도 능력이니까 네. 최대한 땡겨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보금자리로는 마통 이 영끌까지는 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비 신부는 대출은 좀 그렇다. 네. 그러니까 자금은 부족하지만 신용 대출까지는 쓰지 말자. 근데 용인하고 동탄. 그래서 지금 대출 5억의 중반 정도로 용인시 기흥구에다가 집을 살까? 아니면은 임대로 살면서 저축이나 계속 할까? 그러면서 좀 나중에 집을 살까가 사실 고민이에요. 네. 1번이 이제 얘랑 예비 신랑분의 생각인 거고 2번이 이제 예비 신부님. 그렇죠. 사연자는 지금 무리하게 하지는 말자.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500씩 착착착착 모으는데 무리해서 5억 중반에 용인시 기흥구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 그리고 임대로 살면서 저축을 하고 있다가 네. 무리 없이 매매 가능할 때 무리 없이라는 수준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신용대출 안 받고 네.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지금 규제에 딱 돼 있는 뭐 40% 50%요 수준 사이에서 대출 받아서 구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좀 사람들 여기 시청자분들 생각은 뭐 영끌을 하지 마라 이런 분도 있고 네. 지금 집사라는 분도 있고 무리 없이 가능할 때라는 건 없다 이런 분들도 있고 풀 대출은 가능하지만 신용 대출은 반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정리하면은 이분들은 연봉이 어쨌든 1억 정도이기도 하고 예. 계획상으로는 지금 저축이 연 6천만 원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모일 거는 많은데 분명합니다. 당장 없다 이거죠. 네. 당장 없다. 그래서 남편분은 어차피 모일 돈이니까 신용대출이라도 끌어서서 최대한 지금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자인 네. 거고 신부님은 그래도 신용대출까지는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건데 네. 일단 숫자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당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소득은 지금 반으로 그냥 갈라놨어요. 네. 뭐 예비 신랑 360, 예비 신부 360 갈라놨는데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뭐 한 335, 280 정도 여자분이 조금 더 소득이 낮기는 하세요. 네. 연령도 더 낮으시고. 그런데 요 소득대로 그냥 쭉 이어지고 소득도 소득대로 쭉 가고 생활비 지출도 그냥 유지된다. 한 물가 상승 정도로 소득이 높아지고 네. 그 다음에 생활비 지출도 물가 상승 정도로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쭉 가봤더니. 네. 500이라는 돈이 쭉쭉쭉 모여서 1년 후에는 당연히 이분들 계산하신 것처럼 1억 5천 정도. 여기가 저 1년 후. 1년 후에 예. 1억 5천 정도 모인다. 1억 5천 정도 모이고 쭉쭉쭉 가는데 여기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1억 5천 다 집어넣고 잔고는 한 357만 원 정도 있겠네요. 이 정도 비상금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2년 후에는 또 다시 모이겠죠. 돈은. 차곡차곡 모였는데 대출을 이걸 집어넣고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으니까 200만 원 정도의 원리금 상환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빼야 되겠죠. 그럼 이분들 가정에서는 700 언저리 조금 받아가지고 200 생활비 정도 빼고 내고. 200 빼고 한 300만 원 정도씩 저축이 가능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렇죠. 네, 지금은 500이지만. 그래서 네네.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데 숫자가 올라가지만 사실 이건 의미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3% 그냥 물가 상승 똑같이 잡았으니까. 물론 승진이라는 건 다 배제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모이는 걸 그래프로 보자면 이게 이제 대출이에요. 네. 훅 받으니까 마이너스가 쭉 떨어졌다가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원리금 상환이니까 그렇죠. 원금도 맞습니다. 갚게 되죠. 그래서 10년 후에는 한 2억 4천 정도 대출이 남고 한 3억 5천 받은 걸로 가정을 했네요. 네. 5억 5천짜리니까 네. 5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신용대출은 아직까지는 안 받았는데 네. 이렇게만 보면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자산입니다. 빨간 게. 이게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중단기 현금 흐름, 이 녹색 선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재정수지가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때부터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시작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는데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도경 엄마님 결혼하고 아이 계획이 있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외벌이가 되는데 저거예요. 저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분들 전화 통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아이는 언제쯤 생각하세요? 일단 계획이긴 한데 4년 정도 후. 4년 뒤. 그렇습니다. 여기서 화면으로 봤을 때는 요쯤 되겠죠. 네. 요때 아이를 가지실 계획이래요. 저는 소득이 거의 반으로 줄고 그렇죠. 요거 날아가 버리고 생활비는 늘고. 네. 생활비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왜 그렇게 쓰는 게 많은지 네. 기존 지출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가 증가를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네. 무조건 한 6, 70만 원은 애가 무조건 뭐 어디서 네.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1년에 한 700 정도는
뭐 병원비도 맞아요. 하고 뭐에 막 써요. 그리고 희한하게 첫째는 꽤 많이 써요. 둘째는 또 안 써요. 둘째가 태어나면 이상하게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진 않는데 네. 첫째 태어나면 그런 것 때문인가요? 막 그 카시트, 뭐 그런 유모차, 것도 있고. 뭐 초반에 많이 써가지고 지출이 둘이 살던 거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는 증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소득은 반토막이 나버리고 요때로부터 한 1년 정도는 육아휴직이니까 거의 그냥 없다고 쳐야 돼요. 사실은 뭐 그렇죠. 그 무슨 육아수당 이런 거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면 요때 현금 흐름을 보자면 어느 정도냐 한 4년 후에는 1억 2천 정도가 모여 있는데 네. 저축액이 이만큼씩 되지는 않을 거고 일단 1년 동안 모이는 게 여기서 한 4천 정도가 늘어났지만 2천 정도 늘어나는 걸로 가정을 해야 될 거고 여기서 굉장히 많이 주춤할 거다. 그다음에 이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아직까진 계획이고 희망이지만 첫째 아이를 낳은 다음에 둘째 정도는 또 하나 더 생각도 낳는다? 뭐 일단 지금으로선 한 명, 4년 후 한 명 정도 네. 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뭐 막아놓은 거는 아니죠. 우리는 네. 무조건 한 명이에요. 혹은 무조건 두 명이에요. 이런 건 아닌데 요걸 계획할 때 4년 후라고 한다면 이런 재정 상태가 될 것이다. 네네. 라는 거에서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중간중간 차도 바꿀 수 있잖아요. 목돈이 지금 어느 정도 쌓여가느냐. 1년 후에는 당연히 이거 다 없어져서 하나도 없는 거고 네. 2년 후에는 4천, 3년 후에는 8천, 4년 후에는 1억 2천 정도 알뜰살뜰하게 모았을 때 요 정도인데 만약에 자동차를 사거나 뭘 한다면 그만큼 돈이 빠질 거고요. 네. 지출은 더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크게 마이너스는 안 나겠지만 이 안에 아이를 갖는 거는 사실은 어렵다. 네. 네. 한 2년 안쪽에 애를 낳기가 쉽지 않다. 네, 애를 낳는다고 한다면은 이 생활이 되게 힘들어질 거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영끌을 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갖다 붙인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해봐도 요 정도 수준 안에서 그러니까 3년 안에는 4천이나 8천 안에 수준에서 마이너스 통장 끌어다 쓰는 거는 네. 크게 마이너스는 안 나죠.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뭐 이자만 내는 거니까 여기 현금 흐름에도 크게 문제는 안 생기고요. 네. 하지만 그 외에 신용대출을 갖다 붙이는 거는 이 지출이 대출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숫자상으로 보기에는. 네네네. 그러면은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지금 생각에 남편분 생각대로 보금자리론까지 받아 가지고 가는 네. 것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보금자리 뭐 최대한 뭐 네, 뭐 받아 보더라도 예, 3억 5억짜리 집에 5, 6에 3억, 60%까지 뭐 실수요자 대출 지역이 2천? 2천은 지금 생각 안 하시고 계시죠? 아, 지금 이분들은 동탄과 용인만 용인. 교집합이지 아까 2천은 아니에요. 네, 용인 기흥을 먼저 본다고 그러지 기흥 않았나요? 쪽에 5억 정도 지금 그쵸. 보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신용대출을 얼마 받느냐는 그때 가가지고 이제 집이 확정이 되면 네. 다시 한번 여기다 넣어보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걱정은 없습니다. 아이를 4년 후에 갖는다는 가정이면. 네. 예. 그러면은 사도 되나요? 기흥 정도면? 근데 그 지역에 어떤 집이 좋을지는 저는 전혀 몰라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부익남님께서 그런 집 요 정도의 5억짜리 집은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건 모르겠는데 어디엔가 집을 사더라도 규모를 좀 키우는 건 어떨까요? 그냥 5억 정도보다 좀 더 하면 무리일까요? 6억 정도 뭐 6억, 7억 뭐 이렇게. 66에 36 네. 그러면 약간 간당간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금 흐름이 4년 후에 아이 가질 때 약간 충격이 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분들이 저축을 지금 유지를 지금부터 한 4년 동안 그만큼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가정이 네. 들어가요. 그러면 집 사는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는 1년 후라고 한다면 좋네요. 그 최종적인 결정을 1년 동안 살아보시고 지금 동거하시나요 혹시? 아마 뭐 네. 내년에 결혼이신 동거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저축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봤더니 알콩달콩 살면서 지금보다 더 쓰더라. 그래서 500만 원 저축은 좀 무리다라고 한다면은 요 계획 수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신용대출을 좀 더 끌어 쓴다고 하더라도 4년 후에 아이 낳는 계획으로는 무리가 없어 보여요. 물론 이제 다른 지출도 늘어나긴 하겠지만 네. 이분들이 지금 뭐 기흥구 쪽 뭐 이쪽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대략 뭐 4에서 6억 사이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요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뭐 한갈역, 뭐 기흥역 쪽 가면은 뭐 아무거나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뭐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우림 아파트가 있대요. 눌러보면은 한 5억 3천 정도. 그러니까 요런 걸 지금 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전혀 무리 없을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세대수 한 150세대. 그리고 용적률 한 400%. 건폐율 30%. 그리고 뭐 20평대가 지금 한 5억 4억 8천 5억 정도 하네요. 30평대도 한 5억 2천 정도.
그러니까 요거 정도를 지금 사서 안전하게 조금 재무 상태에 무리 없이 갈 거냐. 요 정도면 안전하죠. 네. 이 정도면 두 분 입장에서는 뭐 전혀 무리가 없고. 크게 문제는 없죠. 네네. 근데 만약에 제 경우라면 네. 전 좀 욕심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신혼이시고 아이도 낳고 하다 보면 네. 주택 면적 늘려갈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뭐 5억이고 10억이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저라면 제가 만약에 이분의 입장이라면 조금 더 무리도 아니죠. 조금 더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근데 듭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어쨌든 9천만 원 정도 네네. 있으시고 그리고 뭐 내년까지 가득 모아야 6천이 더 생기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뭐 전세를 끼고 만약에 뭘 산다고 해도 금액 자체가 네. 없어요. 많이 올라가지는 없죠. 현금 자체가 없긴 없어요. 5억, 1억 5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거보다 좀 더 비싼 거를 내가 사겠다 해서 6억부터 뭐 9억대를 본다. 그러면 조금 더 나온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한양 아파트 요런 걸 만약에 산다고 치면 7억대로 가면은 어쨌든 뭐 세대수도 조금 커지는 것도 있고. 네. 그래도 좀 뭔가 집이 좀 단지도 좀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네. 여기 정도까지 가볼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살자라고 했을 때 아까 봤던 집보다는 조금 좀 컨디션이 좋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러면 이거를 살 때 지금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6억 7천? 한번 볼까요? 한 30평대로 보죠 그러면. 그러면 30평대로 봤을 때 7억. 뭐 대략 지금 6억 7천 7억 정도예요. 네. 그러면은 전세가 여기가 얼마냐? 전세는 지금 안 나오네요. 그럼 전세로 보면은 지금 그냥 켜서 본 겁니다. 전세는 막 지금 막 혼란한데 대략 4억 정도네요. 그러니까 한 2억 7, 8천, 3억 정도 있어야지 살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택도 없네요. 3억을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내년까지는 1억 5천인데. 네. 그러면 신용대출 양쪽에서 다 땡겨서 그리고 있는 돈 다 모아서 결혼식도 최소화. 그리고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근데 이분들이 부모님의 지원을 안 받으신다고 했고, 네. 그 다음에 결혼식에 대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가 지금 안 잡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9천만 원 모아놨지만 결혼식의 평균 비용, 이것도 이제 듀오 웨딩에서 2020년 평균 비용이긴 한데 그게 한 1억 8천, 집 뭐 빼고 한 8천 정도를 평균으로 잡거든요. 8천? 8천이요. 그러니까 뭐에다가? 뭐 혼수 뭐 이런 거 가전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했을 때 예식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을 했을 때 평균을 1억 8천을 잡더라고. 아직 1억 8천 중에 집 빼면 한 8천 정도. 네. 그 정도를 잡는데 무슨 평균이니까 네.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적게 쓰시는 분도 있어서 평균으로 잡히긴 하지만 차를 사나? 그렇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함이 그런 된 거죠. 것도. 처음에 다 모든 걸 마련한다라고 네. 했을 때 그렇게 많이는 안 될 텐데 일단 그게 8천이든 800이든 아예 다 빠져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기 뭐 기흥 쪽에 사고 싶으시다면 7억대까지 한번 어떻게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시기를 늦추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보다는 네. 당장에는 어차피 지금 결혼식이 내년 정도라고 하셨나요? 결혼을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좀 빨리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극단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부모님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돈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당한 이자를 이자도 드리고 좀 내가 신용대출도 받아서 네. 저는 7, 8억대까지를 한번 보고 거기에 전세를 좀 끼고 우선 사자. 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분이 아마 남자친구가 아마 저기 하이닉스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이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인 거면 거의 그쪽일 것 같거든요. 쌀공장일 수도 있잖아요. 옆에 뭐 오비 맥주도 막 있고 막 하긴 한데 뭐 제가 정확하게 네.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동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신혼집을 2천 월세로 가면 생각보다 괜찮은 아파트인데 좀 저렴한 집들이 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혼집을 굳이 꼭 이 비싼 동네에서 할 필요는 없으니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뭐 애들 뭐 교육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천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논밭도 많고 저 막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뭐 좀 그
좀 중심 지역도 있지만 그 하이닉스 쪽은 정말 조용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차피 출퇴근하면서 잠만 잘 거니까 처음에는 네네. 그리고 나서 뭐 주말에는 뭐 시댁이나 뭐 처갓집이 있는 뭐 그쪽으로 나가면서 처음 시작을 이천에 월세로 시작하면 네. 이 부부가 앞으로 모을 돈은 많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력이 조금 더 되는데 지금 당장이 없으니까. 당장은 돈이 없고 또 마이너스가 나는 삶이 지금 아닌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전세를 끼고 사게 되면은 어쨌든 그 원금 상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부담이 신용대출 사실은, 네. 이런 것 때문에 신용대출은 원금 상환 이런 게 뭐 생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적으니까 네. 약간 조금 무리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좀 남자친구 말에 조금 더 가긴 가요. 그게 사실은 따져보면 무리도 아니에요. 아까 그 그래프 보신 것처럼 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전혀 변수가 사실 도달 변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전혀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딱 집을 살 때 우리가 현금이 거의 바닥이 난다는 거. 네. 이 녹색 선이 2022년 12월 즈음에 네. 그 바닥을 찍는 거고 한 35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다라는 그거 말고는 네. 쭉 계속 모여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이분들이 함께 거주를 하면서 지금보다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네. 요것만 파악을 하면 되는데 그게 1년 후잖아요. 네. 어차피 집 사는 시점이.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파악이 될 거고 사실 1년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출은. 좀 극단적인 하드코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예 여기서 지금부터 아니 여기서 확실하게 마이너스 한번 찍고 가야 돼요. 여기서 아예 확실하게 신용대출이고 완전 끌어서 사는 게 네.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제 생각에는. 뭐 주의해야 될 거는 자녀 계획만 주의하면 왜냐면은 지금 그 말씀하신 거 금액대로 네. 기흥으로 가면 솔직히 좀 기흥은 어떤가요? 답이 없어요. 아까 네. 봤던 데가 금액대가 이쪽에서 거주를 안 된단 하면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정도로 하실 거면 이천에 아예 신축을 사시든지. 이천 신축은 그래도 살만 하거든요. 근데 또 이천은 아까 선택지를 이천에 안 그러니까 두셨고 이천을 아예 안 넣으셔가지고 이천에 혹시 월세 어느 정도 이쪽이 이천도 여기 뭐 증포동 해서 여기가 약간 그 좀 도시 외곽이긴 한데 네. 좀 그래도 약간 신도시 같은 데였는데 이제 또 생겼어요. 오. 그래서 여기 이천 구시까지는 약간 좀 낡은 집들이 많고 이 밑에는 지금 뭐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야.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계획은 다 세워져 있죠. 미러볼님이 신혼의 큰 평수 신축 전세 인생 말리는 지름길. 여기 지금 이천역이라고 해서 하나 그냥 떨렁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주변에 다 생길 거예요. 나중 되면 다 생기겠죠. 근데 이쪽엔 여기도 신축들이 있어요. 신축이 여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야? 이쪽 가면은 이제 설봉 KCC 스위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한 16년도 지었거든요. 이것도 한 5년밖에 안 6억대 됐네요. 해요. 네. 매매가가. 그러니까 아예 2천에서 조금 뭐 새 거를 사시면은 가능한 금액대이기는 한데 2천에서 계속 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동탄도 그러게요. 있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은 오히려 동탄 쪽에 조금 붙여놓고 약간 무리하더라도 그쪽에 붙여놓고 여기서는 이제 월세를 사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여기 주변에 뭐가 없지만 뭐 주변 인프라가 뭐 많이는 없지만 지하철도 있으니까 예. 지하철도 가깝고 하니까 이런 데 사시면서 우선은 조금 신혼이니까 그러게요. 고생 좀 하면서 네. 대신에 사실 우리가 고생도 아니죠. 고생도 아니죠 솔직히. 아니, 돈 모아가는 기쁨이 있는데 그 정도면 뭐. 그래서 이런 데 사시면서 그 월세를 냈다가 네. 이제 나중에 애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예. 애 생기고 애기 때도 괜찮아요. 뭐 애기 때도 뭐 육아휴직 그죠, 해도 그죠. 여기서 살아도 되고 그때까지도. 그때 살다가 한 두세 살 정도 됐을 때쯤 돼서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사는 집을 한 4년 뒤에 경제력에 맞춰서 사놓는 게 어떨까? 그래도 무리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자금상으로 전혀 무리가 안 됐거든요. 자금상으로는 무리가 안 돼요. 무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4년 후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만 가정만 어그러지지 않으면 네.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사연자분이 27살이시기 네. 때문에 아이를 뭐 바로 낳을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한 3, 4년 정도 맞벌이도 계속 하시는 건 희망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4년 동안 하드코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하드코어는 아니에요. 연봉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실수령액 720이고 두 분 합쳐서 네. 소득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더 있는 거고 그건 아예 배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소득이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월세 비용이 지금보다 네. 증가는 하겠지만은 소득 올라가는 것도 뒷받침이 되면
4년 후에 갔을 때 재정 상태는 훨씬 더 좋을 것이고 네네. 그러면은 빚을 그만큼 덜 지어도 되니까 아니면 그 중간중간 신용대출 조금 없애가면서 이자 부담이 된다 뭐 금리가 올라가서라고 한다면은 네. 그건 이제 선택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부인남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도 아니고 최대한 능력 가능한 쪽으로 해가지고 위쪽에다가 사고 네. 밑에서 월세로 거주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뭐 동탄에도 예. 싼 거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용인에도 싼 거 있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좋은 동네에서 싼 거를 사기보다는 예, 그래도 뭐 조금 적당한 동네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물건을 사는 거를 좀 권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도시의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싼 거를 찾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우선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동네에서 그래도 좀 메인 입지에 가까운 데에 뭐 전세를 끼고 좀 사놓으셔도 소득 자체는 높으시니까 네. 충분히 감당되지 않을까. 4년 후에 어디가 더 좋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판단을 해보시고 2000까지 그러니까 2000에서 한 최소한 3, 4년 이상 산다. 네. 라고 생각하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제 아까 그 좋은 곳에 7억짜리 정도의 집을 얻었을 때 단점은 네. 보금자리론은 안 나온다는 거. 그렇죠. 이제 6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보금자리론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실거주 못하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포기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적격 대출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들어갈 때 적격 대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뭐 30년 고정금리 이러니까 그게 큰 문제는 안 되면 보금자리론 안 되면 어때요? 네. 안 되면 나중에 좀 대출 규제도 조금 풀릴 맞아요. 거예요. 이게 보금자리론 6억이라는 이 기준 자체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는 6억은 옛날에 아이, 6억 그 할 진짜. 때는 6억이면 진짜 괜찮은 집들 살 수 있으니까. 뭐 정말. 서울의 중위 네. 가격이 그때 시절에 잡아놓은 거라 그때는 충분했지만 지금은 다 너무 낮아져서 아마 그것도 올라가든지 맞습니다. 좀 대출이 좀 규제가 풀릴 거니까 네. 지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작게 사지 마시고 우선 나중에 사서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약간은 조금 더 규모를 키워도 좋겠다. 네네. 저는 한 7, 8억대. 7, 8억 정도. 네. 저도 그 정도면 무리 없을 것 같고 이제 정확하게 집을 고르셔가지고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메일을 한번 다시 주세요. 그건 네. 제가 그냥 계산해보고 요 정도면 마이너스 인생은 안 살아도 됩니다. 이게 빚을 빚으로 막으면 안 되니까. 네, 근데 네. 얼추 봤을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